안녕하세요. 조청익입니다. 3월 25일 목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떠날 곳은 이 해상공국 베네치아예요. 이 베네치아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베니스, 물의 도시, 운하의 나라, 은하의 도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볼 곳은 이 산마르코 광장과 이 같이 있는 이 광장과 대성당, 그리고 대운하, 리알토 다리, 도제이 궁전, 탄식의 다리, 이렇게 5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에 앞서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 베네치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탈리아 북동부 베네토의 중심 도시가 베네치아입니다. 아울러서 중세 이래로 존재했던 베네치아 공화국의 국명이죠. 이 구도심 전체에 수로가 뚫려 있어서 배를 타고 다닌다 해서 물의 도시로도 불립니다. 현재도 베네치아 구도심에는 자동차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보행자 도로도 이 좁은 다리나 계단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도심 내 이동수단은 여러분들의 튼튼한 두 다리와 이 수상택시인 곤돌라, 그리고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곤돌라, 그리고 수상버스인 바포레토 뿐입니다. 이 수상교통수단도 운행 시 발생하는 파도로 인한 도시 건축물 균열을 막기 위해 좁은 운하에서는 시속 7km, 넓은 곳에서는 시속 11km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걷는 게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중세부터 베네치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그래서 별명도 많습니다. 물의 도시, 아드리아의 여왕, 가면의 도시 등 아주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죠. 또한 베네치아는 예술, 건축 분야에서도 매우 건출한 유물을 가지고 있으며 이 르네상스 시대 문화 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으며 유명한 작곡가인 안토니오 비발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베네치아는요, 여전히 이탈리아에서 가장 매혹적인 도시이자 상징으로 꼽히고 있죠. 베네치아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베네치아라는 이름은요, 이 기원전 10세기까지 이곳에 살던 베네티인들에게서 유래합니다. 이들은 말을 잘 키워서 이들이 기르는 말이 유명했죠. 그래서 인근 그리스 도시국가들도 이 베네티인들의 줄말을 얻기 위해 이들과 교류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네치아에 베네티인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베네치아는 옛 베네치아 공화국의 수도로서 중세와 르네상스 기간 동안 유럽의 해상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니스의 상인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아주 냉혹한 이 고리대금 업체였죠. 그러한 이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가 바로 이 베네치아 공화국이죠. 또한 십자군 전쟁과 이 레판토 해전의 주도적 역할을 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군 4차 원정 때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제 배를 공급을 했어요. 근데 십자군이 군비가 부족했는지 이 배싹을 내질 않았죠. 그래서 그 타협안으로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콘스탄티노플을 이 노략질한 비용을 배값으로 내라, 이렇게 되면서 4차 십자군이 이제 오히려 동맹국인 콘스탄티노플을 침공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3, 17세기까지 비단, 향료, 밀을 거래하는 주요 창구였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바로 베네치아였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비단길의 서쪽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중요한 물산들이 콘스탄티노플로 모이게 되고요.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베네치아였습니다. 베네치아는 이러한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제 중세 이래로 가장 강력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폴레옹 전쟁 이전에 신항로의 개척, 다시 말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한 신항로의 개척 때문에 이제 이 동방 항로가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베네치아도 이제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게 되죠. 그러던 중 나폴레옹 전쟁과 빈 회의 이후 베네치아는 오스트리아에 합병이 되고요. 1866년 통일된 이탈리아의 영토가 되면서 베네치아 공국은 이제 이탈리아의 한 지역이 되게 됩니다. 자, 산마르코 광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쪽에 산마르코 대성당이고요. 이것이 교회의 종탑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종탑이고요. 이제 도제의 궁전이 이 옆으로 있죠. 도제라는 말이 좀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베네치아는 공화국이었죠. 중세 이래로 거의 700년부터 한 18세기까지 이 공화국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제 공화국이기 때문에 왕을 뽑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공화국의 수반,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대통령을 뽑아야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세사회에서도 선거제도가 있었고 공화국이 존재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샜네요. 이 산마르코 광장은요, 베네치아에 자리 잡은 가장 유서가 깊은 광장입니다. 1000년 동안 베네치아인 삶의 중심지 역할을 했죠. 현지 사람들은 이 광장을 엘 피아자라고 부릅니다. 성 마르코 대성당은요, 높이 솟은 종탑과 아름다운 고딕 양식으로
정면이 꾸며진 도제의 궁전과 연이어 있습니다. 광장 주변에 가로수처럼 늘어선 이 아케이드 아래에 수많은 카페가 있고요. 언제 이곳을 방문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도 일품입니다. 새벽에는 환상적인 일출 풍경을 이제 볼 수 있고요. 낮에는 인파로 북적이는 마른 사람들로 활기찬 분위기가 연출이 되죠. 저녁에는 이 낭만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산마르코 광장에서 보이는 이 산마르코 대성당입니다. 11세기에 지어진 성당의 정면은 높은 아치형 구조물과 금과 대리석의 장식, 조각상 등으로 아주 화려하게 꾸며져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도금된 모자이크, 보석이 박힌 가리개, 그리고 웅장한 비잔틴풍의 건축 양식 등으로 꾸며져 있죠. 이 베네치아에 간다면 반드시 들려야만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 비잔틴풍의 건축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베네치아의 경우에는 이 로마가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방 정교회, 다시 말하면 동방 그리스도교의 한 일원이에요. 영향력 하에 있고요. 약간 좀 이 콘스탄티노플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치를 허용해 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대부분의 이 성당 건축들은 대부분 비잔틴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맑은 날에는 성 마르코 대성당의 황금빛 첨탑들이 번쩍이죠. 현지인들은 이곳을 황금교회란 뜻의 치사 도로라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맑은 날 그 성당 천장 부분에서 빛나는 황금빛 첨탑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비잔틴 양식을 가장 잘 구현한 성당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베네치아 얘기죠. 비잔틴 양식을 가장 잘 구현한 성당은 저번 시간에 봤던 이 성소피아 성당이 대표적입니다. 사실상 동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과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이 비잔틴 양식을 자연스럽게 수입하고 또 그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는 베네치아의 명물인 종탑이 있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거나 뒤에 물러서서 정각마다 울리는 시계탑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리게 되죠. 두 개의 청동상이 종을 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500년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종을 울렸다고 합니다. 이 중앙 출입구 주변의 아치형 구조물을 장식하고 있는 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조각품들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출입구 위에 왼쪽에 장식된 모자이크는 성 마르코 유해에 관한 것인데요. 이 성인의 유해를 알렉산드리아에 빼앗겼다가 828년에 베네치아로 옮겨온 이야기의 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지금의 카이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 이래로
상당히 중요한, 이집트 카이로는 중요한 도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 성인의 유해를 빼앗아 갔다가 828년에 베네치아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을 그냥 빼앗아 왔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들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서 못하지 하는 반응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하도 장황하고 그랬어요. 자, 이제 성당 뒤쪽에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 보관함이 있습니다. 성 마르코 유해를 보관하고 있는 제단 뒤에는 팔라도로, 즉 황금 가리개가 있죠. 이 가리개에는 루비, 에메랄드, 그리고 진주 등 수천 개의 보석으로 박혀 있고요. 성인들의 이미지로 상감 장식된 이 가리개입니다. 아울러서 금고에는 4차 십자군 전쟁에서 콘스탄티노플에서 노략질해온 유물이 있고 성모 마리아의 머리채로 알려진 것을 포함하여 여러 성인들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대운하를 살펴보도록 하죠. 수상태시인 곤돌라나 수상버스인 바토레토에 올라타기만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부분의 명소를 운하를 통해 갈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총 길이가 4km에 달하는 이 대운하를 보트로 이동할 경우 주변에 늘어선 170여 개의 랜드마크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고딕풍의 이 카도로 궁전, 바로크풍의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 그리고 르네상스풍의 다리오 궁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고딕 양식으로 만들어진 카도로 궁전의 모습입니다. 이 바로크풍의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이 있고요. 이것은 르네상스풍의 다리오 궁전입니다. 자, 다음으로 리알토 다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치아의 가장 상징적인 이 볼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알토 다리입니다. 대운하를 가로지르는 이 4개의 다리 중 가장 오래된 다리이기도 하죠. 이 4개의 다리 중 하나인 코스티 투지온의 다리는 이 현대적인 다리라고 건설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마치 파리에서 에펠탑이 만들어졌을 때 진행됐던 논의, 아니 이렇게 고풍적이고 아름다운 도시에 웬 철제 이 탑이냐 라고 했던 그러한 주장과 유사한 논쟁이 이 다리를 두고 벌어지게 됩니다. 이 나머지 2개는 스칼지 다리와 아카데미아 다리가 됩니다. 대운하를 따라 바토레토나 이 곤돌라를 타고 가다가 이 어시장을 돌 때쯤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리알토 다리죠. 1500년대 후반부터 이 도시의 명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뚜렷한 V자 모양으로 설계된 이 다리는 높다란 석재 아케이드와 난간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아래 운하를 따라 지나가는 곤돌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붕이 있는 이 다리는 안토니오 다 폰테가 설계 및 건설을 담당했습니다. 이 다 폰테는 이 유명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를 제치고 이 다리의 건축 계약을 따내게 되죠. 아치형 구조물은 배가 지나가기에 충분하도록 높이 7.5m로 설계되었습니다. 대칭이 되는 아치형 구조와 중앙에 높이 솟은 구조물이 이 다리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죠. 이 다리를 건너려면 다리 꼭대기로 이어지는 3개의 통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중 2개는 양 바깥쪽 난간을 따라 나 있고요. 이 가운데로 나 있는 길에는 유리 공예품, 보석, 기타 공예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호객행위가 좀 심하고 좀 사람이 북적일 때는 슬쩍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죠. 로마는 더 심하고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90년대 후반 얘기죠. 제가 그런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한 것은 90년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슬쩍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랬었어요. 여권이 없어져 가지고 고생하던 친구의 생각이 나네요. 자, 여하튼 그 다음으로 이제 도제의 궁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 마르코 성당의 종탑이죠. 종탑과 연이은 곳에 바로 이 도제의 궁전이 있습니다. 처음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도제라는 말은 사실상 지금의 대통령이나 수반, 의원대가라면 수반이 국무총리가 되는 거고, 이제 대통령이라면 그 대통령 중심제라면 당연히 대통령이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였던 도제의 궁전은요, 이 수세기 동안 베네치아 통치자들의 집무실로 활용되었습니다. 14세기에 지어진 이 궁전은 정면이 핑크색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어서 성 마르코 광장에서 단연 눈에 띄는 건물 중에 하나죠. 베네치아에서 통치자를 선거로 뽑는 시스템은 7세기부터 18세기까지 지속됩니다. 거의 1000년, 1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궁전을 둘러보면 이곳 통치자들의 위세를 느낄 수 있고요. 방들은 프레스코, 그림, 화려한 벽난로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황금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곳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대회의실을 만나게 됩니다. 핀토레토의 거대한 작품인 천국이 왕좌 뒤로 걸려 있고요. 회의실의 모든 방은 핀토레토와 다른 예술가들의 그림과 프레스코 그리고 조각 작품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대회의실에 그림들이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뒤에 할까 하다가 앞에서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상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선거제도가 7세기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 7세기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중세사회죠. 중세사회는 암흑의 시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암흑의 반대 개념으로 계몽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빛의 시대고 바로 중세는 암흑의 시대라고 이 강조해서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 각 지역마다 이 통치 체제가 약간씩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영주들이 통치권을 행사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성직자들이, 또 어떤 곳에서는 대학 총장들이, 어떤 곳에서는 도시의 시장들이 통치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대학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왜 대학이 들어가죠?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대학도 재판권과 경찰권과 군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국가였어요. 이제 중세 대학에서 어떤 친구가 술을 마시고 다른 마을에서 아래 마을에서 사고를 쳤다고 한번 가정을 하죠. 뭐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지금 같으면 어떤가요? 경찰서로 일단 끌려가게 되겠죠. 뭐 대부분 훈방, 요새는 그런 문화도 없겠다. 뭐 저희 때만 해도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훈방을 당하게 되죠. 그냥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젊으니까 공부나 열심히 하지 뭐 그러면서 단 대문은 하지 말고, 그거는 꼭 뒤에 붙었어요. 시위는 하지 말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여하튼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오해 여지가 있게 얘기를 했네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경찰의 인기가 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중세시대에는 아랫마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학생은 재판권이 대학으로 넘어가게 돼요. 대학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 대학 이 경찰서로 인계가 되고요.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대학 법정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훈방이 되긴 하지만, 벌금을 내고 훈방이 되긴 하지만, 재판권 역시 이 중세 대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행정권도 이 대학이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뭐 대학에서 교무과에서 일을 처리하듯이 이제 일을 처리하고, 심지어는 경찰권과 군사권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대학 총장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학 사회는 하나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베네치아도 사실상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이 자체 선거 시스템을 통해서 통치자를 뽑고 의원을 뽑는 그러한 구조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선거제나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중세의 역사는 잘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이 하나하나 누적이 돼서 지금의 선거 시스템과 자유민주주의가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 것을 애써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예, 약간 좀 얘기가 옆으로 샜네요. 자, 다시 베네치아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곡의 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전설적인 호색가 중에 카사노바라는 분이 있죠. 그가 한때 갇혀 있었던 감옥도 바로 도저히 궁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감옥은 탄식의 다리를 통해 이 궁전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곳 수감자들이 수감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경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17세기에 지어진 이 다리는 페리스 강 위에 놓여 있고요. 도제의 궁전에 위치한 취조실과 강 건너 다른 쪽에 감옥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이 회색 다리가 어두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베네치아에서 가장 로맨틱한 곳 중에 하나가 되었을까요? 사실은 그래요. 이 탄식의 다리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수감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베네치아의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고 하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 근래에 나오기 시작한 얘기인데요. 이 헤즐역에 곤돌라를 타고 이 다리 아래에서 키스를 하는 여인은 이 영원한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또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뭐 다들 이야기죠. 이야기는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이야기가 통용되고 있죠. 자, 이제 이쪽이 감옥이고요. 이쪽이 도제의 궁전이죠. 그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에 베네치아가 강성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변 친구들과 뭐가 됐던 많은 이야기를 뭐 학교도 못 나가는데 이런 얘기 또 하니까 좀 그러네요. 사실은 대학 생활에서 공부 이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죠. 뭐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뭐 대회 연합 서클에 가입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또 뭔가를 익히기 위해서 학원도 다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시기가 대학생활인데 이 코로나가 우리로부터 빼앗아간 것들이 너무 많네요. 그래요. 참 특히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참 그렇고요. 1학년 학생들도 뭐 고3 때부터 계속해서 비대면 수업으로 거의 일괄하다시피 하네요. 여하튼 좀 친구들도 만나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야지 되는데 뭐 저만 해도 거의 벽면 수양하듯이 컴퓨터만 쳐다보고 강의하고 좀 만나서 눈을 맞추면서
이런 어떤 도시들을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논의도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제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널까지 뛰고 있네요. 자, 그 푸념은 여기서 멈추고요. 이제 이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에 베네치아가 강성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에는 이 베네치아 공화국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서유럽의 최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자그마한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이 베네치아가 이 서유럽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가 있었을까요? 뭐 그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이탈리아 반도의 동북쪽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바다와 면에 있는 반도 국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베네치아가 강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비단길의 모든 몰품은 콘스탄티노플로 모이고요. 이제 서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베네치아였죠. 이 베네치아에서 수입된 로 들어온 이 동양 물품들은 각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세금이 붙으면서 비싸지죠. 한 가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네치아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서유럽의 최강국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중세가 현대에 미친 영향입니다. 바로 공화정과 선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의 1100년 동안 자치공화국으로서 사실상 선거제도를 통해 도제를 선발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선거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유산층, 다시 말하면 귀족층이나 혹은 도시에서 부를 획득한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도제가 뽑히게 되죠. 하지만 선거를 통해서 도제를 뽑았다는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고 민주주의의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중세를 너무 미개한 야만적인 어둠의 세계로 그리고 있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 현대인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공화정과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저 얘기하다가 제가 옆으로 샜군요. 이 당시에는 이제 세금을 어느 정도 베네치아 공화국에 어느 정도 얼마의 세금을 냈냐가 유권자가 되는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하층민들은 사실상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가 통일된 이후에나 이제 보통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보통선거권이라는 것이 약간 좀 얘기가 오늘은 옆으로 세네요. 이 프랑스를 예로 들면 이제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에 보통선거제가 이 자코뱅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보통선거권은 남성을 기준으로 한 이제 보통선거권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구주라는
이제 여성혁명가가 등장을 해서 왜 남성에게만 투표권을 주느냐,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투표권을 주고 단두대에 오를 권리는 있는데 왜 말할 자유는 없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이 혁명 이 자코벤파의 혁명의 아주 이율배반적인 측면을 지적하게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성 참정권은 프랑스의 경우에는 1948년에나 주어지게 되죠. 거의 우리나라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정부 독립이 이루어진, 그리고 처음으로 선거가 이루어진 1948년이고요. 이 프랑스 역시 1948년에 나치 독일로부터 45년에 해방되고 나서 이제 임시 정부 형태로 유지가 되다가 이제 1948년에 첫 선거에 처음으로 이제 보통 선거,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고 보면 서유럽이 약간 좀 여성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약간 좀 뒤처지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계속해서 여성들이 은행 계좌를 열 수 있었죠. 1950년대 전쟁이 6.25 전쟁이 있은 그 당시에도 여성들이 은행 계좌를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1960년대까지도 사실상 남편이나 아버지나 아들의 사인이 있어야지만 은행 계좌를 열 수가 있었죠. 대부분 보호자의 사인을 받는 경우는 그래서 계좌가 열리는 경우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이 되는데 뭐 여하튼 1960년대까지 이 은행 계좌를 불란서 여성들은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좀 빠른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제가 옆으로 너무 많이 썼네요. 자, 여하튼 이 중세가 현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제로 아테네를 할지 파리를 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 반도 국가의 또 하나의 핵심 국가인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 아니면 파리로 한번 날아가 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고요. 안녕히 계십시오.